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매매 기법을 배워야 되는데, 요청이 있었어요. 요청. 어떤 요청이냐? 채권과 환율의 관계를 좀 알려달라. 일단은 우리 코너 이름이 주식 배우기잖아요. 주식 배우기. 주식을 배워야 되니까 꼭 매매 기법만 배워야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교육 자료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다시 배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로 다시거나 해가지고 뭐 방송 중에 요청을 하시거나 하시면 관련한 내용들을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해드릴게요. 만약에 요청이 없다 그러면은 또 종목에 대한 매매 기법,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죠. 자, 어느 시점에서 매매했는지,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 또 어떻게 추세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도 굉장히 좋지만 주식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라면 이렇게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뭐 간단한 거는 제가 그냥 대답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거나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강의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식 배우기 뭘 할 거냐면, 무엇을 할 것이냐면 바로 요겁니다. 벌써 제목부터가 따분하고 재미없어. 국채 발행과 환율. 누가 이렇게 재미없는 거를, 일단 이게 뭐야?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봐요. 재미가 없어. 그래서 조회수가 내려가는 소리가 팍팍 들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요청하신 분,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조회수, 한 1000개 정도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채 발행과 환율. 이 국채 발행과 환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다 이 얘기입니다. 숨겨져 있는, 사실 국채는 채권이에요. 채권. 그리고 환율은 돈의 흐름이죠. 돈. 그래서 채권과 환율이 도대체 뭔 상관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 안에 숨겨져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파헤치자는 얘기죠. 우리 단풍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팍 파헤쳐가지고 도대체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국채란 무엇인가? 국채. 국채 국은요, 국가입니다. 국가. 나라 국자예요. 그 다음에 채는 뭔 채일까요? 채무할 때 그 채자죠. 빚이에요. 빚. 그래서 국채라는 것은 무엇이냐? 국가가 내세우는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게 아닙니다. 야매 아니에요. 공식적인 빚 문서다 이 얘기입니다. 국채라는 것은 바로 국가의 차용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국가가 차용증을 쓰게 되면 국채. 회사가 나 돈 좀 빌려주쇼 라고 하면은 뭐가 되죠? 회사채. 회사채. 그 다음에 개인이 만약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그러면 뭐가 되죠? 사채가 되죠. 바로 이겁니다. 이 채라는 것이 바로 빚이다 이 얘기입니다. 국가의 빚이냐, 회사의 빚이냐, 개인의 빚이냐, 이런 건데, 자,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이건 대체적으로 이율이 낮아요. 여러분들 돈을 빌릴 때 말이죠, 이자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아시나요?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정하는 거 어떻게 정한다? 신용도를 가지고 정하는데, 이자는 신용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망할 염려가 별로 없어. 자, 나라한테 돈을 빌려줬어.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돈을 떼일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근데 회사한테 돈을 빌려줬어. 물론 뭐 삼성전자한테 돈을 빌려주면 떼일 염려는 없겠지만, 이름도 없는 뭐 이상한 열랑꼴리 기업에게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돈을 떼일지도 모르죠. 회사가 망해버리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들고 튀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뭐 갯돈도 막 튀고 가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튈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신용도에 의해서 좌우된다. 즉 돈을 떼일 염려가 있느냐. 염려가 없다면 이자는 낮아져요. 염려가 높다면 이자가 높아지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야, 내가 널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 은행이 신용도가 우량하거나 담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낮춰주고요. 그런 게 없고 그냥 신용으로만, 신용도는 별로 안 좋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리의 이자를 물리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산금리다라고 얘기하죠. 가산금리.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엔 장동건 씨하고 많이 비교했는데 일론 머스크야. 일론 머스크하고 비교해보자. 일론 머스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러 갔어요. 나 일론 머스크인데 100억만 빌려주세요. 일론 머스크군요. 빌려드릴게요. 이자는 3%. 근데 내가 은행에 갔어요. 야, 나 성투사인데 돈 좀 빌려줘. 성투사가 누군데요? 아니, 나 성투사인데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막 증빙을 막 해줘야 돼. 그랬더니 보니까 은행 직원이 보니까 괜찮은 것 같거든? 근데 당신이 일론 머스크만큼은 안 되니까 100억? 안 돼. 100억 못 빌려줘. 아, 그래도 100억 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아, 빌려줄 테니까 너는 이자 30% 내. 아니, 일론 머스크는 3% 이자인데 왜 나는 30%예요? 내가 널 뭘 믿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거 27%의 차이가 나는 거. 이것이 뭐다? 가산금리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그러면 정부는 도대체 왜 국채를 발행할까요? 왜 국채를 발행할까? 이유는 한 가지,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 돈이 많으면 국채 발행해요, 안 해요? 안 하겠지. 뭐 하려고 이자 주면서까지 돈을 빌립니까?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럼 뭐 하려고 그냥 회사에서,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건 이런 거 있어. 뭐 월세 받아가지고 이자를 갚기 위해서, 뭐 공짜로 뭐 하기 위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지만, 보통은 채권을 발행할 때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회사도 무슨 사채 뭐뭐뭐뭐 이렇게 발행하잖아요. 네. 신주 이수권부 사채, 교환 사채 이거 다 뭐예요? 다 빚덩어리인데 회사가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에요. 대신에 옵션을 붙여가지고 조달하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는 거죠? 돈이 없어서. 나 회사에다가 이번 회사가 프로젝트로 뭔가를 추진할 것 같아. 추진해야 될 것 같아. 투자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천천히 갚아 나가겠다. 이자는 이렇게 주겠다. 아니면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 주겠다. 등등등으로 해주는 거죠. 정부는 왜 국채를 발행할까? 당연하지. 돈이 없어서요. 무슨 돈? 사회 기반 시설, 복지, 국방비 등등등에 써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즉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이다. 사회 기반 시설을 우리가 SOC라고 그러죠. SOC. 뭐 도로, 공항, 뭐 다리, 뭐 이런 거 등등등 있죠. 이런 거. 그다음에 복지에 쓰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제 발행을 통해서 돈을 마련하고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국제 발행의 이유까지 우리가 알았어. 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가격과 수익률의 시속 게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채를 발행할 채권이라는 것이 채권. 아주 깊이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면 깊이 들어가봤자 여러분들이 뭘 하죠? 상모 돌리기밖에 안 하거든. 네. 깊이 설명해 봤자 상모만 돌리고 머리에 남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 겉핥기로다가 그냥 알고 넘어가자. 아, 이러이러한 메커니즘은 돌아가는구나.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뭐, 무슨 뭐 경제학 뭐 학사를 딸 것도 아니고, 그죠? 네. 박사 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거 아니기 때문에 겉핥기로다가 네, 볼 겁니다. 가격과 수익률 이거는 근데 꼭 알아야 돼요.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데 이 시속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격이 하락한다. 근데 수익률은 올라가요. 이거 왜 이러냐면 채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채권의 특징. 채권의 특징은 뭐냐? 채권의 특징은 가격이 정해져 있어. 주식처럼
만 원짜리가 2만 원 가고 3만 원 가고 어디까지 가지 몰라. 이게 아니라 채권은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가격이 고정. 네. 즉, 만 원짜리 채권이야. 1만 원짜리 채권이에요. 네. 그럼 이걸로 고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자가 붙겠죠? 뭐, 이자가 1,000원이다. 10%짜리 나는 표면 이자가 10% 붙어 있는 채권이야. 만 원짜리 채권인데 이자가 1,000원짜리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1,000원에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채권은 만 원이 고정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원을 빼면 되잖아. 9,000원. 9,000원에 판매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할인채다라고 얘기하죠. 네. 채권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요. 만 원으로 내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9,000원이야. 근데 사람들이 가격, 채권 아무도 안 사.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8,000원으로. 그러면 9,000원일 때는 10% 정도 1,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8,000원일 때는 어떻게 돼? 2,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이러면 한 25% 정도로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가격은 떨어지지만 이익률은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다. 왜?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채권이고 그래서 가격과 수익률의 이런 시소 게임을 통해서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갑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봅시다. 이 수익률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채권의 가격, 이 수익률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금은 동 아니고 금리라고 얘기하죠. 금리.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 올라간다. 갑자기 느낌 딱 오지 않아요? 국채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어요. 국채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갔어요. 뭔가 느낌 올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기억해 놓고, 느낌이 올 때 정신 잘 부여잡고,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환율로 넘어갑니다. 환율. 갑자기요? 네, 갑자기. 원래 갑자기예요. 두 가지 다루려니까 바빠. 자, 환율이란 무엇인가? 다른 나라의 돈과의 교환 비율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 돈의 가격표라고 써놨죠? 외국 돈의 가격표. 자, 1달러에 얼마죠? 1,400원. 그게 가격표야. 1위안에 얼마죠? 얼마예요? 네, 200원? 가격표가, 그게 가격표야. 즉, 외국의 돈을 살 때 내가 얼마큼 지불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 환율이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환율 얼마야? 1달러에 1,400원. 오케이. 그러면 달러는 1,400원의 가치를 가진 가격표가 형성됐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다른 나라 돈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거. 미국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요? 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 원화. 자, 원화 1,400원이면 우리나라 달러로 1달러야.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준을 봐야 되니까 원화 1,400원이 뭐다? 환율의 이런 어떤 기준 포인트다. 네, 가격의 지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1달러에 1,400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환율은 이건 다 아시죠? 네, 이건 다 아는 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환율이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가 있습니다. 환율 상승과 하락, 이걸 엄청나게 헷갈리다 하시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환율이 상승하면 뭐가 된다? 가치가 상승하는 거야. 그죠?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가치가 상승한다? 써있잖아요. 하락이라고 써있잖아. 하락. 네? 여기서 헷갈리는 거야. 환율이 올라가는데 왜 가치는 하락하나요? 원화 약세. 더럽게 어려워. 그죠? 평가절상, 평가절하. 더럽게 어려워. 하락은 원화 가치 상승, 원화 강세, 평가절하, 평가절상. 뭐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네. 환율이라는 게 있고요. 네, 여기. 환율이 있고요. 상승과 하락. 요것만 기억하자. 자, 근데 환율은 아까 뭐라고 했죠? 다른 나라. 그 외국 돈을 쓸 걸. 다른 나라 돈. 네. 다른 나라 돈의 가격표. 가격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환율이 올랐어. 무슨 얘기죠? 다른 나라의 돈이 자, 원래 1,400원이었는데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1,500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1달러에 1,400원이었는데 지금은 1,500원이 된 거야. 그리고 이거 환율이 상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 1,400원짜리 밖에 안 했었는데 갑자기 1,500원이 됐으니까 1달러가 비싸졌다. 그러니까 비싸졌다. 비싸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원화는 가치가 내려간 거죠. 싸졌다. 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즉 우리 환율의 단위는 원화 단위죠. 1,400원, 1,500원, 1,600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환율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 기준점이 되는 외국 돈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자, 반대로 환율이 떨어져요. 1,400원이었는데 1,300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옛날에는 1,400원의 가치를 가진 게 1달러였는데 지금 1,300원밖에 가치가 안 해. 가치가 떨어졌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 써놓으면 되게 어렵고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 원화 가치 하락. 환율 하락, 원화 가치 상승. 여기서부터 생각하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환율 상승, 원화 가치 상승, 하락. 아시겠죠? 이거 계속 헷갈립니다. 말이 여기서 상승 나왔다가 하락 나왔다가 약세 나왔다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너무너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항상 달러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화가 이렇게 더 많이 지불해야 돼? 더 조금 지불해도 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기준을 삼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모른다고요? 알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환율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무역수지였어. 즉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여. 달러를 많이 갖고 들어와. 그럼 달러가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환율이? 달러가 많아지면 환율이 내려가죠. 환율이 내려갑니다. 달러가 많아지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뭐 흔해 그냥 막. 네. 뭐 사과가 원래는 뭐 10개 1,000원이었는데 뭐 한 100개가 그냥 쌓여버렸어. 안 팔려.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사과 20개 1,000원, 30개 1,000원 이렇게 떨이로 팔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무역 수지가 좋아지면은 달러가 많아져서 환율이 내려가면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뭐예요? 자본의 흐름. 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캐시플로우 같은 거죠. 여기 캐피탈 플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본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이 어떻게 돌아다니느냐. 요즘엔 뭐 통화 스와프니 뭐 이런 거 말 굉장히 많죠. 네. 통화 스와프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야, 얼마큼 해줄게. 얼마큼 해줄게. 뭐 이런 게 통화 스와프인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네. 자본의 흐름. 요즘에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하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수출 많이 해갖고 외국 달러만 벌어들이면 됐는데 지금은 그거는 관계가 없다더라. 관계가 아예 없진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포지션은 아니다. 자본의 흐름,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들어오는지 그 부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국채로 넘어갑니다. 자, 기본 경로가 나타나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1단계,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를 발행해요. 그러면 뭐가 증가되죠? 공급이 증가되잖아. 국채를 발행했어요. 채권의 공급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권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은 떨어진다고 그랬죠? 자,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채권이 있었어요. 근데 B라는 채권이 등장했어.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지. 왜? 수요가 A로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B로도 몰리잖아요. 그럼 사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왜?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니까. 기억나시죠?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벌써 상모 돌리다가 뭐라고? 이거 안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자, 채권의 가격은 고정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이만큼의 수익이 이만큼을 커지기 때문에 이익이 커진다. 네, 금리가 상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기본 경로 1단계예요. 국채 발행이 증가되면 어떻게 된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 자, 여기까지도 기억하고요. 넘어갑시다.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되면 금리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야! 땡땡은행의 이자가 5%래!
와르르르르르. 야, 한국의 이자가 이만큼이래. 와르르르르르르. 국제 자본이 유입되죠. 야, 한국에 투자하면 5% 이자 준대요. 국채. 물론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 엉망이죠. 네, 어쨌든 국제 자본 유입을 통해서 뭐가 유입되죠? 달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에서 원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자, 요거 다시 말하면 달러가 많아진다면서요? 맞죠? 왜? 달러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바꿔서 뭘 해야 됩니까? 투자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자를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원화의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나 돈 싸들고 와서 나 제임스인데요. 한국 돈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화의 수요가 증가해. 원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뭐죠? 원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어려워요? 네. 원화 수요 증가. 수요 증가는 뭘까요? 네.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원화의 가치가 수요가 증가했어. 사고 당한 사람이 많아졌어. 공급이 딸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두 번째 단계예요. 즉 국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시중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서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원화 가치가 증가하면 환율이 어떻다? 내려간다. 네.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자, 최종 단계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화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 환율이 내려간다. 원화 강세. 그럼 국채 발행 좋은 거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국채를 발행을 적당히 하는 건 좋은데 많이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이자야, 빚이야, 빚. 적당한 빚을 내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좋은데 무리한 빚을 내면 어떻게 되죠? 그냥 이자 갚느라고 죽어나는 거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국채 발행이 이런 식으로 해서 환율 하락, 즉 국채의 발행이 증가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환율 하락까지 넘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심화학습을 합시다. 심화학습. 자, 게임 체인저의 등장. 누구냐?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일본은 일본은행, 이런 거, 인민은행, 이런 거, 중국은 인민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런 거. 걔네들이 이제 양적 완화를 시행합니다. 야, 우리 시장이 조금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 부양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 우리 양적 완화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그럼 뭐가 되죠? 새로운 돈을 통해서 국채를 직접적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돈으로 국채를 직접 매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에 뭐가 풀리죠? 돈이 풀리잖아요. 그죠? 돈이 풀리잖아.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 즉, 시장에 돈을 푸는 거야. 국채를 직접 사니까. 채권을 받고 시장에 돈을 풀어주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양적 완화의 효과를 보시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왜냐면, 국채를 사야 되니까. 네? 그러면 뭐가 되죠? 시장 금리가 떨어집니다. 시장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죠.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환율은 올라가죠. 양적 완화를 할 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대체적으로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자, 이런 형태의 모습을 띌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의 모습. 시장에 돈을 풀어서 진행하는 모습. 왜? 시장에 돈을 푼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어렵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경기가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환율이 이미 올라간 상태야. 근데 여기서 양적 완화하기가 굉장히 고민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요소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채권 가격 상승은 금리 하락,
그 다음에 통화량 증가, 화폐 가치 하락. 이렇게 되면서 환율이 상승하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보통은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이 경기가 안 좋을 때예요. 네. 경기 좋을 때는 금리를 많이 올리거든요. 네. 양적 완화의 효과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럼 양적 완화 환율, 여기 나오네요. 양적 완화의 환율, 자국 통화의 약세를 유도합니다. 네. 환율이 상승하죠. 네. 환율이 상승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조금 더 해드릴게요. 환율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누구한테 좋아요, 이거? 수출, 내수. 누구한테 좋은 거죠? 환율이 올라갔을 때? 수출 기업에게 좋고요. 내수 기업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기업은 물건을 팔아가지고 뭘로 받아요? 달러를 받습니다. 내수 기업은요? 달러를 주고 물건을 사야 돼요. 자, 이 1달러의 기준이 만약에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내가 물건을 팔고 원래 1,400원만 받아야 되는데 1,500원을 받게 되니까 좋겠죠. 이게 수출 기업입니다. 근데 달러, 1달러에 이 물건을 사들이기 위해서 1달러를 줘야 돼. 근데 옛날에는 1,400원으로 1달러 주면 됐는데 지금 1,500원 줘야 돼. 그럼 기업이 입장이 좀 애매해지겠죠. 그것이 바로 환율이 상승하는 상황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무역 전쟁이 일어났어. 만약에 지금도 무역 전쟁이긴 하죠. 무역 전쟁. 미국이 여기서 좀 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역 분쟁. 무역 분쟁은 뭐냐면 관세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관세를 올리겠다. 그러면 이 관세를 올린다는 것은 원래 물건 값에다가 플러스 세금 알파가 붙은 거잖아요. 이 알파를 만약에 한 10% 정도로 칩시다. 네. 10% 정도 쳤어. 그러면 이게 원래 10,000원인데 관세 포함해가지고 1,000원 해서 11,000원에 팔리게 되는 거야. 네? 11,000원에 팔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대. 그럼 어떻게 돼요? 1,000원의 여유가 생겨버리죠. 나는 이거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원래는 1,000원밖에 못 받았지만 이제는 2,000원을 받을 수 있대. 아, 이거 너무 많은가? 1,100원으로 올라가는 10%니까요. 네. 옛날엔 1,000원이었지만 지금 1,100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이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야, 환율에서 어차피 이득이 있어서 요거랑 쌤쌤이 될 것 같으니까 요거 가격 깎아버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즉, 환율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물건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 관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이걸 자꾸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트럼프 1기 때 중국이 이걸 자꾸 써서 7위안 위쪽으로 막 환율을 올려놓으니까 트럼프가 니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거야. 우리나라한테도 환율 감시국으로 지정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죠. 약간 억울한 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세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국 내 통화량을 증가시켜가지고 환율을 쭉 끌어올리게 되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관세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물건 가격을 낮춰서 판매를 하게 되면 잘 팔리겠죠? 관세가 올리든가 말든가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환율 전쟁으로 비화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자국 내 통화를 계속 약세를 유도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이거 하잖아. 금리를 내려라! 말로는 뭐라고 했어요? 달러의 약세를 유도해가지고 뭐라고 했죠? 트럼프가? 얘 말로는 저거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 하고 있느냐면, 얘네들은 어차피 뭐 수출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뭘 하고 있냐면, 국채에서 발생되는 금융비용. 채권이니까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국채의 이율을 낮춰가지고, 내가 조금 더 싸게, 네, 하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것은 자, 여기에서 이제 환율에서 다시 넘어갈게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합니다. 국가 신용도. 빚 갚을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갚을 능력. 나라가 부도가 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을 살려는 사람이 없겠죠? 그럼 이자가 높아진다는 거. 아까 말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가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 나라의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는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게 되면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자본이 이탈되죠. 이 돈 안 싸, 씨. 네. 달러로 다 바꿔줘, 씨. 이렇게 하고 도망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달러의 수요는 많아지고 자국 통화의 수요는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개폭락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개폭락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본 도피가 생겨나면 자국 통화 공급의 폭증. 그래서 통화 가치가 이거는 그냥 살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붕괴가 됩니다. 붕괴.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살짝 올라가는 게 아주 급등하게 되죠. 자, 수출기업은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다 같이 죽습니다. 네. 다 죽어요. 수혜를 보는 애들도 있겠죠? 네. 외국에서 돈을 벌어야, 달러를 벌어야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수혜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수 이런 거 다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면 어차피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례. 미국의 양적 완화가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양적 완화. 엄청나게 했죠. 이 당시에 버냉키가 헬리콥터 타고서 돈 뿌린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 빤스까지 그냥 다 벗어서 해준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달러의 약세를 이끌어냈다는 얘기지. 달러가 약세 국면으로 들어갔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결과가 있나요? 네, 결과는 없네. 그래서 요걸 다시 보면, 네,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달러 약세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달러 약세는 환율의 상승이죠. 네, 환율의 상승.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의 금리가 떨어지는 형태로 가는 거죠. 돈이 많아지게 되면 이걸 이제 얘네들이 채권을 사들이는, 지금 채권을 계속해서 사들이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파는 쪽으로 진행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돈이 많아지고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고, 그게 양적 완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디폴트 사건인데요. 2009년도 말에 네, 그리스 디폴트 사건이 있었죠. 중내 산해 막 그랬잖아. 이 당시에 그 브릭스인가 그래가지고 중내 산해 신용등급이 강등되고요. 국가가 부도날 거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도는 안 났지만 그럼 자본이 도피를 하게 됩니다. 뱅크런 이런 얘기가 이때 한참 나왔던 얘기예요. 뱅크런. 그래서 유로화가 추락을 하게 된다. 네.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화의 가치가 박살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자본의 도피. 나 이 나라 돈 갖고 있고 싶지 않아요. 짐바브웨 같은 애들, 이제 인플레이션 봐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돈의 가치가 완전 똥값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경제가 붕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 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지금 진행형입니다. 미국 연준보다도 더 빠른, 네. 그런, 뭐라고 할까요? 미국은 지금 긴축을 어떻게 했어요?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요만큼밖에 안 올렸어. 그러니까 금리가 격차가 일어나게 되니까 원화가 약세가 일어난다. 무슨 얘기냐? 자, 한국보다 미국이 더 튼튼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당연하죠. 네. 한국보다 미국이 더 잘 사는 나라고 망할 일이 없다. 기축통화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1금융 만약에 KB야. 네. 그 다음에 2금융 이거는 ST저축은행이야. 네. 성투저축. 네.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은 KB에다가 맡기는 걸 더 선호하겠죠. 하지만 ST저축에다 맡기는 이유는 뭘까요? 이 KB는 이자가 2%밖에 안 주지만 ST는 5% 이자를 준대.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주니까 여기다 맡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금자 보호가 1억 원으로 올라갔죠? 네. 1억 원으로 올라가서 이제 2차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들어갈 거다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도 많이 안 들어가고 KP로 더 많이 갔대더라고요. 자, 아무튼 1억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억 원 한도 안에서는 5% 이자를 받기 위한 움직임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약간 위험하지만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거. 이건 뭐라고 했죠? 가산금리. 요거에 대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더 낮아. 한국은 3%인데 미국은 5% 주겠대. 그럼 여러분들 돈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한국에다 누가 투자하냐? 누가 한국 국채 사냐? 미국 국채 사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쪽으로 돈이 다 몰리겠죠. 그러면 원화 약세가 일어나게 된다. 원화가 약세가 일어나게 되면 환율이 계속 올라가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경기가 조금 어려워진 상황. 그래서 우리는 금리를 미국하고 근접하게 붙여서라도 가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벌어졌었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금리 올릴 시기를 너무 늦춘 거 아니냐, 너무 실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그건 그런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시면 돈이 많이 풀리는 시점에서 원화 약세가 일어나게 되고 금리가 뛰는 형태가 일어났었다는 거죠. 자국 통화에 대한 부분 내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론을 내봅시다. 네. 세 가지 시나리오가 생기죠. 기본 경로, 재정적인 건전성을 위한 그런 기본 경로, 국채를 발행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돈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들, 양적 완화의 경로,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어줘요. 그에 따른 중앙은행의 개입에 따른 환율 변화, 신용위기 경로에 의해서 신뢰가 붕괴되는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시장에 돈이 왔다리 갔다리 국채 발행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환율이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을걸요. 네. 우리가 이게 표로 한번 볼게요. 시나리오, 기본 경로에서는 시장 금리는 오르고 양적 완화에서는 시장 금리는 내려가요. 신용 위기는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금리가. 네. 그리고 통화 가치는 하락. 네. 그다음에 양적 완화는 약세. 그다음에 여기는 강세. 이런 식으로. 요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죠? 요걸 표가 어떻게 더 뭐라 그럴까요? 요거가 조금 더 헷갈리게 만든 것 같은데, 자, 국채 발행.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국채 발행 하게 되면 어떻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죠? 네. 그 다음에 양적 완화. 돈이 많아져서 어떻게 돼요? 돈으로 국채를 사니까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요. 금리는 내려갑니다. 자, 신용위기는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거야.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채를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은 크게 떨어지고요. 가치도 크게 떨어지고, 뭐, 금리는 뭐,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이런 부분들하고 통화 가치를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네.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두 개가 더 있나 보냐.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너무 많이 했나 봐.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 환율 예측의 핵심 질문. 국채를 누가 사고 있느냐? 시장이냐? 중앙은행이냐? 중앙은행이 개입했다라면, 또는 시장이 개입했다라면, 거기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냥 시장은 이 부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국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예요. 이걸 안전하게 생각하느냐, 아니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뭐 요소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셔야 되겠죠.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시장이 국채를 산다고 한다면 채권을 사야 될 땐가? 채권 사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죠. 네. 중앙은행이 개입하게 되면 시장에 돈이 많아져가지고 상황이 좀 달라지죠. 네.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을 하기는 어려워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돈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개입 중인 사람들 있죠. 시황, 시장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이걸 어떻게 쳐다보고 있느냐.
외국 자본들이 어떻게 쳐다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진짜 마지막이에요.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요 놈이 시중 금리하고 많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볼 때도 10년물, 뭐 3년물, 단기, 장기 이렇게 보잖아요.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을 관심 있게 보시고요.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부도가 나거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환율이 크게 변동할 수 있죠. 자, 중앙은행이 정책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금리를 낮출 것인가, 올릴 것인가? 또는 양적 완화 통해서 밀어줄 것인가, 아니면 긴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환율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채 발행과 환율의 상관관계, 이 부분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돈이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왜 국채를 발행했느냐? 국채를 발행해서 돈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느냐?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그래서 금리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 부분이 환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크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작게 움직입니다. 이 포지션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긴 한데 그냥 가십거리로 알아두시면 좋다는 얘기죠. 복잡하지 않은 설명을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한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엉성한 듯한 느낌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과 환율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채권 발행을 통해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지? 금리가 어떻게 변하지? 그러면 시장의 돈이 어떻게 변하지? 그러면 그 돈의 변화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변하겠구나 라는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주식 배우기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더 이상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상무를 돌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뭐 매매 기법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질문에 의한 강의가 됐든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